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졸 도덕 기출 해설 영상을 맡은 장현영입니다. 자, 도덕인데 도덕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의외로 엄청 쉽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꽤 많죠. 과목에서 그 수강생 분들에 따라 응시자에 따라서 이제 좀 체감 난이도가 많이 다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상이나 혹은 사상가들을 좀 어려워하시거나 혹은 이제 이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신다면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사상가나 사상에 대해서 좀 잘대로 알고 계신다면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셨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덕은 사회랑 이제 매우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겹치는 부분들을 같이 알아두신다면 사회나 도덕에 있어서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도덕 원칙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이 전개되는 상황. 자,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딜레마 상황이다, 혹은 윤리적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잘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고요. 이번에 이제 좀 새롭게 출제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나머지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면 정답을 고르시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을 겁니다. 자, 이데아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사상가들 중에서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진리 내지는 원본, 혹은 이제 어떤 개념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혹은 이제 이상적인 사회 내지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4번에 있는 정언명명. 이 경우는 이제 칸트가 주장하는 이제 도덕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과감하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가상현실이다. 이거는 지금 정보 사회에서 이제 AI라든지 뭐 AR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 딜레마 상황이 되겠고요.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의미만 제대로 짚어주신다면 이런 문제가 또 나왔을 때 실수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의미만 확실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같은 문제는 이제 좀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2번 가에 들어갈 윤리 사상을 고르라고 했고요. 주어진 키워드로는 사단, 오륜, 그리고 효제, 충서,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유형 자체는 그렇게 낯선 유형은 아니에요. 기출에서 이제 계속 나왔던 유형들이고, 의미 자체는 깊게 모르셔도 이 키워드들이 상징하는 사상이 무엇인지는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단의 경우에는 맹자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인간의 선한 마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륜의 경우에는 인간이 지켜야 되는 덕목들,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덕목들. 효제는 이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하는 효,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에서 이제 우애 깊게 지내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고, 충서는 이제 인의 실현, 유학에서 강조하는 인이라는 덕목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공감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 오륜, 효제, 충서는 모두 이제 유교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가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각 사상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중심적으로 다루는지 그걸 확실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제들을 다루는 실천윤리 분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실천윤리라고 했어요. 자, 실천윤리는 말 그대로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윤리를 이제 실천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천윤리의 반대로는 이론윤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론윤리는 이론적인 근거, 정당화 근거, 그 다음에 원리들을 마련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는 덕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등이 해당합니다.
기존 문제들은 보통 실천윤리를 묻거나 이론윤리를 물었을 때 이론윤리에 해당하는 걸 던져주고 실천윤리를 고르라고 하거나 혹은 실천윤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던져주고 이론윤리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2, 3, 4가 모두 실천윤리 분야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분야를 고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통일이 지향해야 할 것. 통일. 여기서 통일은 이제 남북 통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남북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뭐 북한에서 뭐를 날린다, 뭐 미사일을 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질 수 있겠죠. 사람들의 불안도도 올라갈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국제사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통일이라든지 분쟁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들이나 갈등들을 해결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평화윤리가 되겠고요. 평화윤리는 2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성윤리의 경우. 성윤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다뤘던 것이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성과 사랑의 관계에서 어떤 조건하에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직업윤리의 경우에는 동양사상, 특히 이제 유학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사상들 그리고 서양 사상에서 직업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다음 생명윤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생명윤리의 문제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자살이라든지 안락사라든지 뇌사라든지 혹은 인공임신 중절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파트가 생명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덕원리 검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도덕원리 검사 방법을 묻고 있어요. 얘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의 경우에도 한 2가지 정도만 숙지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2가지 내용만 잘 아시면 정답을 고르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도덕원리 검사라고 나와 있고요.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책에서 도덕적 추론과 관련해서 어떤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도덕적 추론입니다. 그 도덕적 추론에서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게 도덕 원리인데 이 도덕 원리가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검사하는 방법을 도덕 원리 검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도덕 원리 검사 방법에 한 4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는 딱 2가지 정도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할 교환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편화 결과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역할교환 검사와 보편화 결과 검사만 확실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역할교환 검사는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혹은 내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자, 보편화 결과 검사. 자, 보편화라는 얘기는 누구나 모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편화 결과 검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보편화 결과 검사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시면 도덕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라고 딱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니 보편화 결과 검사가 정답이 되겠죠. 자, 선지를 보셔도 2번하고 3번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역할교환 검사나 보편화 결과 검사가 아니라면 2번하고 3번은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1번의 포석검사. 포석검사의 경우에도 도덕원리 검사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석검사는
해당 제시된 원리가 더 상위의 원리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문제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고를 수 있는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보편화 결과 검사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갈등의 종류는 무엇인가? 사회 갈등이네요. 자, 사회 갈등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 갈등, 성별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고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본문에 보시면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연령 및 시대별 경험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이대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이들,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들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 둘 세대 사이에서 충돌하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세대 갈등을 찾으라는 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 갈등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과 지역의 이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의 설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생활 수준의 차이들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남녀 갈등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성차별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노사 갈등의 경우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 노동 조건을 둘러싼 갈등들이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6번 바람직한 토론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제가 도덕 수업을 하거나 항상 해설을 할 때 주의 내지는 당부 말씀 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혹은 옳지 않은 다른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꼭 표시를 하고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 상황에서 긴장해서 이 표현을 모르시고 혹은 봤더라도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오답을 고르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덕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옳지 않은, 다른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표시를 하시고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걸 고르라는 거죠. 자, 1번 토론의 규칙과 절차 준수해야 되겠고, 2번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 제시하며, 3번 자기 생각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전제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전문가들도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내 말은 진리야 라고 생각한다면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토론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설명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이건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도덕에선 사상이나 혹은 사상가를 묻는 문제가 나올 텐데 이 7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를 하나 쳐주시고, 자, 사진도 나와요. 사진도 나오는데 사실 뭐 사진 정도는 그냥 눈에 한번 익혀두시면 좋은 정도지 반드시 사진을 꼭 숙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힌트로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골라보면, 자, 이익평등 고려 원칙. 중요한 말 나왔죠. 자, 그 다음 동물 해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동물 해방. 무엇보다도 공리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얘기하며 해외 원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대요. 자, 이 사람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여러 윤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한 싱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싱어가 될 텐데, 이 싱어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여러 주제들에서 자주 언급되고 출제되는 사람입니다.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싱어 관련한 내용들 혹은 키워드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칸트. 칸트도 뭐 중요한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인데 칸트는 항상 의무론이라는 거. 본문에는 지금 의무론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슈바이처는 의사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배웠던 생명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슈바이처가 문제에 나온다면 생명외경이라는 말이 반드시 튀어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여기저기 출몰하죠. 여기저기 출몰하지만 주로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국가 자연 발생설. 국가는 인간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인간 중심주의. 이런 맥락에서 주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내용 얘기하는지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별표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겠죠. 자, 공리주의 입장에 대한 비판점으로 적절한 것. 자, 공리주의 문제가 나왔어요. 공리주의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는 필수적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따라 행위하라. 요 내용이죠. 자, 공리주의에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 쾌락과 고통 중 쾌락이 많은 행위를 선택해라 라는 것이 공리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말로 유용성의 원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서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비판점을 찾으래요. 비판점. 공리주의가 받을 수 있는 비판을 적절한 걸 고르래요. 자, 1번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한다. 일단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 중에 결과를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공리주의는 잘못됐죠. 2번 의무의식과 선의식을 과도하게 강조한다. 자, 얘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1번, 2번의 경우에는 공리주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 내용은 의무론과 관련된 비판점 내지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칸트입니다. 자, 3번 소수의 권리와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자, 3번이 정답이겠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얘기하면서 쾌락이 많은 걸 선택해라 라고 해요. 그런데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선 그러면 소수 사람들을 희생해서 전체의 쾌락이 높아진다면 너는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할 거냐 라고 비판할 겁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점이 있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번 보시면 사회 전체 행복보다 개인의 행복을 우선한다 라고 나와 있죠. 아마 문제에서 오답을 고르셨다면 4번을 고르셨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서 그래요. 자, 공리주의는 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사회 전체 행복 사이에 조화가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물론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개인 행복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통해서 개인이 다 행복하다면 그것이 사회 전체 행복으로 연결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의 경우에는 우선한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9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탐구 주제, 기억, 필요성을 보시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욕망은 차고 넘치는데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자, 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인간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과 대립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얼마만큼 나눌 것인가 라는 게 핵심 주제래요. 여기서 특히나 중요한 표현은 나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우리가 나누는 걸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욕심이 적당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재화들이 무한하다면 우리는 얼만큼 나눌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재화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누가 얼만큼 무엇을 가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과 관련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윤리를 분배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분배적 정의가 되겠어요. 이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사상가들로는 롤스, 노직, 왈처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분배적 기준의 실질적 기준으로 능력, 업적, 필요, 평등과 같은 기준들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규범적 정의, 이런 것들은 사실 모르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규범적 정의라는 건 행위 원리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제시해 주는 것, 그걸 규범적 정의라고 합니다. 2번 교정적 정의, 형벌적 정의. 사실 이 둘은 같은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건데, 자, 교정이라는 말, 형벌이라는 말, 둘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범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교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입장이 이제 교정적 정의와 형벌적 정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정적 정의든 형벌적 정의든 범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형벌을 가해야 할지, 형벌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지금 본문에서는 분배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2번하고 4번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분배적 정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10번 문제입니다. 프롬. 자, 프롬에 대해서 출제를 해줬어요. 자,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프롬의 경우에는 특히 사랑의 4가지 요소를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랑의 4가지 요소로 보호, 존경, 책임,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은 동반 성장, 상호 관심, 능동적 행위, 무엇보다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까지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프롬은 무엇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소유하는 것, 지배하는 것, 간섭하는 것,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소유, 지배, 희생, 봉사들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점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한 수동적 행위 안 됩니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프롬이 어떤 것들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지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상대를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 지배 아니고요. 소유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이해하는 것. 이해. 자, 3번. 상대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 책임. 4번. 상대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 자, 사랑은 상호 관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프롬이 어떤 내용에서 사랑을 얘기하는지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 자, 기억의 사례로 무엇이 있나요? 간디의 소금법 폐지운동, 소로의 납세 거부운동,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차별 철폐 운동이 있다. 자,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전부 다 사례들이 나와 있고 이 사례들은 시민 불복종의 사례입니다. 시민 불복종의 경우에는 사회나 도덕에서 중요하게 출제되는 주제들이고 시민 불복종은 거의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쉽게 나왔어요. 시민 불복종, 이게 정답이 되겠죠. 다만 이 시민 불복종이 조금 어려워진다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혹은 사상가인 롤스, 소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까지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의 공정무역은 윤리적 소비와 관련되고요. 자, 2번의 생명공학은 생명윤리랑 관련되겠죠.
사이버 범죄는 이제 정보화 시대의 문제점들 관련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자, 생명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반대하는 입장을 고르래요. 찬성이 아니고 반대하는 입장을 골라라. 자, 그러면 여기도 표시를 하나 해주시고. 자, 그럼 반대하는 입장 골라보겠습니다. 자, 질문. 생명복제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나요? 자, 반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생명복제는 생명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생명의 고유성이라든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예 라고 할 것이고, 두 번째, 생명복제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인가? 마찬가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A와 B 모두에 들어갈 내용은 예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만 문제에서 반대 입장을 고르라는 것인지 찬성 입장을 고르라는 것인지 혹은 그 입장으로 옳은 걸 고르라는 건지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것인지 그 부분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공직자가 지녀야 될 덕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공직자라는 건 말 그대로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죠.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공직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 2, 3, 4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당연히 부패는 공직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니죠. 가장 멀리 해야 될 내용이 부패입니다. 자, 부패 말고 오히려 공직자는 뭘 추구해야 될까요? 청렴이 들어가야 되겠죠.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부정부패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는 청렴이 필요하다. 자, 14번 문제. 과학기술자가 지녀야 될 윤리적 자세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과학기술자래요. 기술자. 자, 그러면 이 과학기술자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과학자라고 이해하셔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과학기술자도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과학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과학자한테는 이 윤리적 책임 내지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외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내적 책임은 연구 과정과 관련해서 책임을 내적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대로 외적 책임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의 영향 혹은 활용과 관련해서 책임지는 것, 이걸 외적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장에 따라서 과학기술자들은 내적 책임만 져도 된다 혹은 외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얘기하는지를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표절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말 것, 출처 표시 잘하고 출처와 인용 표시를 제대로 할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내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반대로 외적 책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이 부분들까지 과학기술자가 항상 염두에 두고 숙고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 다양한 자료들을 표절한다. 표절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니은, 연구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위조 안 되고요. 변조 안 됩니다. 그러면 기업과 니은은 제거해 주시고 디귿과 리을 두 가지가 남겠죠. 자, 디귿, 인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자, 기본적으로 과학과 과학기술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학이라는 것, 그리고 과학을 이용한 기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당연히 노력해야겠죠. 리을, 과학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다.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다라는 얘기는 이 연구 결과의 영향과 활용까지도 숙고를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5번, 다음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한 사상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이 사람은 한때는 엄청 자주 나왔어요. 한때는 엄청 자주 나왔지만 최근에는 조금 뜸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체크만 한번 달아줄게요. 아마 출제되는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높지는 않을 거지만 기출에 있었고 한때 자주 나왔던 사람이고 최근에 한번 다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주의를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집단의 도덕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개인에 비해.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윤리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사회 윤리적 접근으로서 등장하는 해결 방법이 강제력이에요. 강제력이 필요하다. 자, 강제력이 무엇이냐? 법이나 제도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단은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로 안 된다면 제도나 법이나 정책과 같은 힘과 관련된 강제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 니부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부어는 사회윤리적 접근, 사회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번 벤담, 공리주의죠. 2번 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무론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자, 4번의 베카리아. 이 사람은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교정적 정의에서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 베카리아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통일 문제네요. 자, 통일 문제는 나오면 그냥 점수 주는 겁니다. 점수 주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하지 않은에 표시할게요. 자, 쭉 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대립하는 무력국가. 저기 북쪽에 있는 어떤 국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통일하면 이렇게 대립하는 무력국가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다 맞을 텐데 대립하는 무력국가 대신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적 민족국가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자주적 민족국가 대신에 대립하는 무력국가가 들어간 겁니다. 자, 자주적 민족국가가 무엇이냐?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국가를 자주적 민족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자유로운 민주국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바탕. 3번 문화국가, 우리 뭐 한류 말할 필요 없잖아요. 자, 4번 정의로운 복지국가, 정의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나라. 다 맞는 말이겠죠. 자, 17번 가겠습니다.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건 중요한 문제고 약간 어려운 문제네요. 여기에서는 별표 2개 정도 달아주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반드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걸 보통 자연윤리라고 얘기합니다. 4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연윤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인간이 존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윤리와 다루는 내용들로 인간중심주의가 있고요.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그리고 생태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요 4가지 입장을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내용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를 보시면 가는 동물중심주의랍니다. 가는 동물중심주의래요. 자, 그 다음 나를 보시면 생명중심주의입니다. 나는 생명중심주의. 그러면 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것은 A, B, C 중에서 B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는 거예요. 자, B는
교집합이겠죠.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의 교집합을 고르라는 얘기고, 다르게 얘기하면 공통점을 고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만. 동물 중심주의는 인간과 더불어서 동물까지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 생명 중심주의의 경우에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과 동물, 식물에 더해서 무생물까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범위가 다르죠. 존중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동물을 인간만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동물을 수단으로 여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 2번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동물이 포함된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동물 중심주의도 동물까지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생명 중심주의도 인간, 동물, 식물까지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공통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라고 한다면 얘도 인간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4번 무생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긴다. 자, 무생물까지 존중해라 라고 한다면 얘는 생태 중심주의예요. 다른 말로 전일론적 관점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각 입장들에서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각각 사상들의 특징,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걸 확실하게 숙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일부가 사회랑도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덕과 사회를 같이 보신다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윤리 문제는 무엇인가? 정식으로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노래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 자, 불법으로 노래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라고도 하고요. 혹은 저작권 침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려받는다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니까요. 자, 이 저작권 침해를 다른 말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의미는 같지만 표현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3번 보이스피싱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1번의 정보격차. 정보격차는 정보사회의 빈부격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누가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정보를 누가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 이걸 정보격차라고 합니다. 4번 사이버 따돌림. 요거는 사이버 폭력과 관련되겠죠. 정보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지만 본문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마찬가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네요. 도덕은 항상 적절하지 않은, 옳지 않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하시고, 자, 대중문화에 대해서 규제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해 찬성 입장이 있고 반대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가에는 찬성 입장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나에는 반대 입장이 들어가야겠죠. 1번, 자, 성상품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건 규제에 찬성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규제 찬성. 2번, 청소년을 폭력적 문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우리가 대중문화 접할 때 항상 폭력적인 장면, 선정적인 장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가한다면 청소년을 폭력적인 부분 혹은 선정적인 부분에서 보호할 수 있겠죠. 얘도 규제에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적절합니다.
3번 다양한 문화가 폭넓게 창조된다. 자, 얘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규제 때문에 규제가 문화를 억압한다 내지는 제한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폭넓게 창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창작자의 표현할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다. 자유와 권리의 침해도 반대, 규제에 반대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는 항상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구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깊게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굳이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다만 문제에서 맥락상으로 무엇이 찬성이고 무엇이 반대일지 그 부분만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내용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20번에는 체크를 하나 달겠습니다. 별표까지는 조금 과하고요. 체크 정도. 자, 일단 요건 다문화 정책이에요. 자,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문화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다문화 정책 관련해서는 총 4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차별적 배제. 두 번째는 동화주의. 세 번째는 다문화주의. 네 번째는 문화다원주의입니다. 특히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원주의는 표현이 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구별을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들어가면요. 이 동화주의의 대표적인 예시가 용광로 모델 내지는 용광로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용광로 모형이 동화주의의 대표적인 예시. 다문화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는 샐러드볼 모형이 있습니다. 샐러드볼 모형. 모형이라고도 하고 이론이라고도 해요. 자, 네 번째 문화다원주의는 국수대접 모형이 있습니다. 국수대접 이론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특히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 이 3가지가 각각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지 구별을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한대요. 그리하여 문화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샐러드볼 이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딱 정답이 나오죠. 이제까지는 보통 샐러드볼, 용광로 모형, 국수대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샐러드볼이 다문화주의에 해당하고 국수대접 이론이 문화다원주의에 해당한다는 것, 이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문화주의가 되겠고요. 자, 3번의 문화 4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를 높게 평가하는 것, 오히려 자국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것, 이게 문화 4대주의가 되겠죠. 자, 나머지 내용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용광로 모형 같은 경우, 동화주의의 경우에는 이주민 문화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화주의예요. 자, 반대로 다문화주의의 경우에는 존중하죠. 자, 문화다원주의도 이주민 문화를 존중합니다. 이주민을 존중해요. 다만 이주민 문화보다 자국 문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원주의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입장들의 세부적인 차이들을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자,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인데 밑줄 친 기억 리을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마찬가지 옳지 않은 고르래요. 옳지 않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의복 문화와 관련된 문제, 바람직한 자세.
의복 문화와 관련된 바람직한 자세. 자, 윤리적 문제로 유행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유행 추구 현상. 유행 추구 현상. 자, 유행 추구 현상은 사회에서도 언급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밴드웨건 효과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그다음 니은 무분별한 명품 소비로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명품 선호 현상. 자, 명품 선호 현상 혹은 명품 소비 혹은 과시 소비라고도 합니다. 자, 이 과시 소비의 경우에는 배블런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디귿 타인의 신념에 따라 수동적인 소비를 실천해야 된다. 타인의 신념에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수동적인 소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환경을 고려해서 과도한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소비를 너무 지나치게 빨리 한다면 환경 파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환경도 고려를 해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상호 무관심한 무지의 배일 하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가상 상황이다. 자, 요 문제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보통은 사상가에 대해서 묻거나 혹은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물을 텐데, 이번에는 그 사상가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출제를 했어요. 요거는 롤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지의 배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무지의 배일. 자, 무지의 배일이라는 건 각자의 상황과 조건을 모른다고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각자의 상황과 조건을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에서, 무지의 배일 하에서 사람들은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낼 텐데, 그렇게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가상 상황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가상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사실이 아니고,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자, 가상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원초적 상황 내지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초적 입장 관련된 내용이 본문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원초적 입장과 관련된 내용을 누가 얘기하느냐? 롤스가 얘기를 합니다. 롤스라는 사람은 워낙 중요한 사람이고 도덕에서 이 관련 주제들이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롤스 관련해서 내용이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1번의 파놉티콘. 자, 파놉티콘은 벤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요. 현재는 전자감시사회의 의미로 쓰입니다. 벤담이 얘기했을 땐 전자감시 사회의 의미는 아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전자감시 사회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2번 윤리적 공백. 윤리적 공백은 요나스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책임윤리 얘기했던 요나스라는 사람이 현대사회의 윤리적 상황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4번 공유지의 비극. 이건 뭐 사회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이것이 공익이 저하되는, 공익의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들 무엇인지 알아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다음에서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학생의 입장을 고르시오. 자, 예술과 윤리래요. 예술과 윤리. 이 주제도 항상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3번도 꽤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과 윤리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자,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다면 주제는 항상 두 개예요. 도덕주의에 대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예술지상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자, 참고로 이 예술지상주의를 옛날에는 신미주의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거나 문제 같은 걸 풀어보실 때 신미주의라는 말이 나와도 아, 이거 예술지상주의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덕주의와 예술지상주의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지금 우리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도덕주의는 예술과 윤리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도덕주의니까 당연히 윤리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겠죠. 반대로 예술지상주의의 경우에는 예술과 윤리 중에 예술이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도덕주의와 예술지상주의가 어디를 더 강조하는지 구별을 해주시고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술과 윤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학생이 예술은 품성을 함양하게 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도덕적 교훈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훈의 별표. 예술은 아름다움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교훈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 혹은 그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삶에 있어서 교훈을 전달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훈이라는 건 아름다움이겠습니까? 도덕이겠습니까? 도덕이겠죠. 그래서 이 입장은 도덕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주의 관련된 걸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도덕주의가 되겠고요. 2번 자유주의는 자유를 가장 강조하는 입장인데 대표적으로 롤스, 노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3번은 예술지상주의. 이건 예술을 강조하고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4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본문을 보시면 요나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요나스. 요즘에 이 요나스라는 사람이 다시 자주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요나스의 중요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요나스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자, 요나스가 뭘 강조한대요? 책임 윤리를 강조한대.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책임. 자, 내용을 보시면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해라. 인류의 존속.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행위의 결과가 인류의 존속을 훼손하지 않도록,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고 하래요. 그러면 자, 어떤 행동을 할 때 결과에 대해서 숙고해야 될 것이고 반성해야 될 것이고 책임져야겠죠. 그래야지 책임윤리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서 요나스는 책임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현 세대뿐만 아니고 여기 더해서 미래 세대 더 나아가서 자연까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요나스가 강조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기억 뭐를 고려해야 되겠어요? 미래 세대나 자연까지 고려해서 책임져라 라고 하겠죠. 그러면 정답은 1, 2, 3, 4 중에 4번 미래 세대가 되겠습니다. 과거 세대나 부모 세대나 기성 세대의 경우에는 현 세대가 가까워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스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기억 잘 하시고, 자, 참고로 요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이 지속 가능한 발전도 요나스의 책임 윤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발전도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고려하라는 내용이고 발전도 하면서 환경 보호까지 같이 해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왜 환경 보호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만 다 해먹으면 안 되고 환경 보호해줘라. 그래야지 우리 미래 세대도 잘 보고 잘 살 테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4번 요나스 관련한 문제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25번 다음에서 해외 원조에 대한 노직의 관점. 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해외 원조 관련해서 이제 항상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편인데 보통 해외 원조 하면 롤스나 혹은 싱어와 같은 사람들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노직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일단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원조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를 도우는 데 있어서 원조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달라요.
하나는 의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의무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조라는 건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반대로 자선의 관점은 자유 선택이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의무의 관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롤스와 싱어 두 사람. 그 다음 자선의 관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문제에서 다루는 노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노직은 우리가 앞쪽에 3단원에서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노직은 무엇보다도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고요. 이 소유권, 특히 이 소유권은 개인의 권리죠. 자,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정당하다면 국가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게 노직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맥락에서 노직 관점에만 체크한 학생들을 고르래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해외 원조는 자발적 선택이다. 자발적 선택이다. 자발적 선택이다. 자선이다 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해외 원조는 윤리적 의무이다.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선의 관점이고 의무의 관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빼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 해외 원조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건 좀 중요한 표현이네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 별표 하나 치시고, 요 내용은 롤스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롤스 하면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노직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세 번째 내용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첫 번째 칸에만 표시한 사람을 골라야 되니까 B랑 C는 제거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D의 경우에는 네 번째에 체크를 했어요. 오로지 첫 번째에만 표시한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도덕 기출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시험하면 항상 긴장하실 수 있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 해설 영상 같이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 혹시 놓치셨던 부분들, 헷갈리셨던 부분들 잘 숙지하시고 항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